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윤달, 윤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그런데 이 연월뿐만 아니라 초 단위인 윤초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구 자전 속도를 달라지게 하면서 인류의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덩컨 애그뉴 연구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아서 이 극지방의 빙하에서 흘러온 물이 적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의 모양이 변해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2029년이 되면 세계 시간을 인위적으로 1초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1초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은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현 세계를 지배하는 컴퓨터 세상에선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1초가 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네,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이 대자연 앞에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씨. 네, 곳곳에서 본격적인 봄꽃 축제들이 시작되면서 현재 나들이 정체는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에 집중돼 있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54km로 가장 긴데 특히 천안나 대목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는 한 번에 35km나 브레이크를 밟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은 오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 14km,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론 풍세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10km 구간 차 간격을 좁힙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경기권의 정체가 몰려 있는데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 구간 막혔다가 다시금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로도 15km 구간 어렵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비교적 상황 괜찮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정체만 제외하면 나머지 구간들은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 가능하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와 서종 부근에서 각각 4, 5km씩만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 키워드 난감하네입니다. 네, 대량 난감하네 요즘 자주 쓰죠. 어떤 네. 뉴스들 준비했나요? 이 키워드로? 예, 있어야 할 건 없고 또 없어야 할 게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죠. 이번 주엔 우산이 없어서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점심 먹고 나오니까 느닷없이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산을 샀거든요. 이렇게 잦은 비 때문에 꽃샘추위 또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고요. 맞아요. 예, 그 결과 전국 벚꽃 축제가 개막했지만 이 주인공인 벚꽃이 피지 않아 난감하다고 해요. 네. 또 있어야 할 게 없어서 난감한 건 대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학생회가 없어 해마다 5월에 열리던 대동제가 무산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코로나19로 학교 한번 못 가보고 군대에 입대했던 재학생들은 복학해보니 축제마저 없어지게 돼 속상합니다. 또 초등학교 앞엔 없어야 할 게 있어 난감한데요. 이 학교 20m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려서 행사 중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난감한 뉴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 오늘 출근길에 윤중로 벚꽃길 보셨어요? 맞죠. 뭐 아직은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오면서 봤는데요. 이 여의도 벚꽃 축제가 어제 29일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벚꽃의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다 또 중국으로부터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축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뭐 여의도는 그래도 한 4분의 1이라도 폈는데 아예 안 핀 곳도 있다죠?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에선 27일부터 호수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앙상한 나뭇가지만 눈에 띄었고요. 또 꽃망울조차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속초시는요. 벚꽃 개화가 늦어지자 영랑호 벚꽃 축제를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를 2번 해요? 네, 그렇습니다. 1차 기간은 원래 예정대로 30일과 31일에 열고요. 또 한 일주일은 지나야 벚꽃이 만개할 거라고 보고 2차 기간을 4월 6일과 7일로 잡았습니다. 예. 이 속초시가 올린 SNS는요. 얼마나 난감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 포스터 아래 그림에는 또 벚꽃이 안 핍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캐릭터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올해 꽃이 일찍 필 거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생각보다 더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또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3월 말치고는 기온이 낮았잖아요. 벚꽃은 1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고 또 일조량이 충분할 때 피는데 이번 달엔 꽃샘 추위가 잦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개화가 늦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벚꽃뿐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다른 봄꽃 축제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유채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대 규모의 유채 꽃밭이 있는 전남, 영암 등 각 지역 유채꽃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월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채 꽃밭에는요. 아직도 노란 물결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꽃봉우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야 하지만 온통 초록풀만 무성한 겁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씨를 뿌리고 길렀지만 유채꽃의 60에서 70%가 생육이 부진하거나 또 고사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이 유채꽃 축제는요. 결국 취소됐습니다. 네.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꽃 많이 피었을 때 한 번씩 더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난감한 장소가 대학 축제가 사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앵커님 또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찾은 곳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러게요. 네, 국민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SNS 계정에 이 매년 5월 열리는 축제죠. 대동제가 무산됐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 이 학교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비대위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없으면 축제를 못 하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식 총학이 꾸려지지 않고 비대위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예산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총학은 학생들의 대표 자치 조직이지만 이 무관심과 대학사회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비상체제로는 학생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어서 한계에 부닥쳤다는 겁니다. 축제를 못한다. 학생들이 아주 크게 아쉬워하겠어요. 네, 그렇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올해 축제에 누가 오나 하고 큰 관심사잖아요. 이 새내기들은 대학교에 대한 로망 중 하나가 축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 이 학교 대동제에는요. 여자아이들, 빅나티, 제시 이런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서 호응이 컸어요. 그래서 실망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요. 이 대학교 오면서 가장 기대한 건데 너무 아쉽다. 또 21학번인데 코로나로 학교 한번 못 가보고 또 복학했더니 이번엔 축제가 사라져서 아쉽다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예, 다른 학교도 비슷해요? 이 서울대도 작년 11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개표 기준의 절반밖에 안 돼서 총학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아하. 이달에 다시 연선거에서도 입후보자가 없어서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해요. 또 고려대도 투표율이 저조해 선거가 취소됐고 작년 12월 말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년 총학생회는 54명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는 20명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비대위가 그냥 총학생회를 대신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비대위 체제라고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성이 부족한 탓입니다. 전현철 서울대 연석회의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접 선거로 뽑힌 총학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갖지만 비대위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부하려고 해도 학생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총학생회가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또 막상 총학생회가 있다고 해도 이런 학교들 역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곳들이 많다고 해요. 아이고. 이 선거는 번번이 무산되고 비대위 체제에도 재학생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유지 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총학생회 인기가 없어요? 예. 아무래도 취업문이 워낙 좁고 현실이 고단하다 보니까 대학 사회에도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졌거든요. 이 총학 이력이 이른바 스펙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뭐하러 하겠냐라는 겁니다. 보통 단과대 대표나 동아리 연합회장이 맡는 이 비대위 대표도요. 당연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학업과 학생회의를 병행해야 하거든요. 예. 예, 고려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임현 사범대 학생회장은요. 이 단과대 공지도 해야 하고 고정회의도 있다 보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건강에 무리가 왔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에 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크게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대학이 공동체 결집보다 학위 습득의 수단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마저 줄면서 이 학생회 활동이 더욱 위축됐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학생회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 대학 측에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또 소속감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학생회장이 고생해도 비판받아요? 예,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학생회가 학생들의 타깃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자연스럽게 자치 활동에 참여할지 주저하는 이런 결과를 야기하는 거죠.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한 대학교 임모 씨는요. 희생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대접도 안 해주니까 결국 아무도 일하지 않게 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난감한 곳이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한다? 어디입니까? 네, 다음 달 20일과 21일 수원 권선구의 수원 메세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성착취 행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그전에 이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걸 허가한 건가요? 예, 그게 2주 전 수원시가 밝힌 입장이 이게 민간 전시장이니까 법적 하자가 없어서 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또 행사장 내부를 밖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이게 폐쇄된 공간이라서 강제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시 쪽의 입장이 바뀌었나요? 네, 우선 수원 시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행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어요. 이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 법률까지 들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 겁니다. 이 법률을 보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청원에는 21,497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거리가 결정적 그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행사장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21m 떨어져 있어서 정말 코앞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환경보호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라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제가 교육환경보호법을 찾아보니까요. 우선 제8조에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이렇게 우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나선 겁니다. 한국일보가 취재해보니까 경기도 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은요. 지난 19일 수원 메세를 비롯해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 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 공문에서 해당 행사가 이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13호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중단 요청 이유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요. 아직 결정이 뚜렷하게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준 수원시장이 어제죠. 29일인데요. 이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라고 주최 측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 시장은요. 어제 시청 상원실에서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원 메세의 행사를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으면 개최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최 측이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수원시는 청소년들이 몰래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사 당일 주최 측에 신분증 검사 실시를 요청해둔 상태고요. 또 청소년들이 행사 장소 주변에 아예 오지 못하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 관내 각 초중고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또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들이 보는 온라인 공간에 이 행사 홍보물이 노출되는지 감시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공간을 내주는 민간 정시장과 또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취소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주간 뉴스 큐레이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박다요 씨. 네, 주말 나들이 가실 땐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내일까지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부산 17도, 강릉, 광주 18도, 제주 24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전북에 최대 10mm, 충청권 남부와 경상권에 5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천둥, 번개, 곳에 따라 우박이 동반될 수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도 약한 비가 오거나 서울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한 가운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도 건조해지고 있어 불실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서울 시내는 오늘 집회가 있는데요. 오후 3시부터 부활절 퍼레이드가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약 15,000여 명이 참가해서 도로가 혼잡하겠고요. 오늘 새벽 0시부터 밤 11시까지 광화문 앞 세종대로가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효자로와 세문안로 그리고 사직로 등 일대 도로들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요. 이 밖에도 소곡로와 무교로, 주한 미국 대사관 부근 도로가 오후 1시부터 일부 통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해당 구간 버스도 임시 우회하는 만큼 미리 도로 정보 확인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홍제에서 연희 사이 1차로입니다. 추돌 사고로 막혀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3차로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유성터널에서는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남세종 나들목에서 유성분기점까지 여파로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총선 D-11 정치권 소식 정리합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후보자 검증의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쪽에 공영훈, 양문석 두 후보 이 부동산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양문석 후보는 어제 사과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 이 공천 과정에서도 막말 논란이 있었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사였습니다. 이 공천 이후 후보에 등록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산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 구매 당시 대부업의 사채를 이용했고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 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갚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양 후보는 어제 저녁 유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편법 대출이었다면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편법인지 불법인지 다양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20대 대학생이 수성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게 된 경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학생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새마을 금고 측에서는 불법 여부를 따질 예정이고요. 또 딸의 한 달 이자가 대략 그 수백만 원인데 그걸 대학생 딸이 냈는지 아니면 대신 부모가 냈는지, 부모가 냈다면 증여가 되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논란이고, 또 대출받은 딸이 대출받은 후 6개월 후에 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이 허위였는지 이 부분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계속 논란이 이어지겠네요. 네. 현대차 출신의 공영훈 후보도 자녀한테 부동산 증여한 것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이 공 후보는 2017년 현대차 그룹 임원 재직 시절에 서울 성수동 다세대 주택을 11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를 앞둔 2021년 4월에는 군에 있는 20대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고요. 그게 현재 시가로 28억에서 30억 원에 달합니다. 네. 내부 정보 의혹, 이용 의혹도 있습니다. 이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한 달 후인 7월 10일에 삼미 레미콘 부지 성수동에 있는 3표 레미콘. 3표 레미콘 부지의 이전 협약 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동구 3표 산업과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 있는 현대제철 간의 이 3표 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을 최종 체결하게 됩니다. 예.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주택 매입을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 후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사전에 알았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나중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해서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3표 레미콘 부지 이전 체결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3표 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는 논리고요. 은퇴 후 살기 위해서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한테 유독 부동산 문제가 많이 제기되네요. 그렇습니다.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가 이 갭투자 의혹으로 이 후보직을 사퇴했고, 앞서 말씀드린 양문석 후보 또 공영훈 후보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여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파상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 경기 용인갑 이상식 후보, 충남 천안갑 문진석 후보,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등도 갭투자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패배의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고, 예. 유권자들에게도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 20대와 연계돼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청년 세대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민주당은 당 차원보다는 개인들이 다소 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이 충청권 등 이 박빙 지역 후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과 소수 정당에서 강도 높게 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도 논란이죠. 예. 비례 1번인 검사 출신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인데 정관 예우로 대규모 부를 축적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박 후보의 재산 공개로 부부 재산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이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 후에 변호사로 일하면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종근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다단계 수사를 많이 해왔고 변호사로 전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변호를 여러 건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억 수임 사건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서 고금리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이 회원들에게 가입비 1조 원 이상을 수수한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아닌 사기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했다는 게 또 다른 논란이고요. 조국 대표와 박 후보는 수임계를 썼다,
정관 예우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의 반박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혹은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악재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검찰 독재 운운하며 각종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정관 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 이게 검찰 개혁인가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의혹들이 잦아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인데 이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후보들 여러 도마 위에 올랐죠? 예, 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요.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 이 김혜란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가 이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가 만만치 않고요. 강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라든가 또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다 이런 변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정부을 이영섭 후보, 울산 남구갑 김상욱 후보,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 서울 양천갑 구자룡 후보, 대구 달서갑 유영아 후보 등의 이 성폭력 변호 이력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조수진 전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에 대해서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을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사퇴했죠. 임명된 지 25일 만에. 이게 이제 일종의 외교적 결례인데 그래도 아주 상황이 급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 변호사로부터 먼저 이 이종섭 대사 사퇴 의사가 기자들에게 전달이 됐고 곧바로 외교부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회의가 계획돼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고 민주당 등 야당 쪽에 집중 공략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사가 선거 끝날 때까지 이 국내에 머물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것대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당히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수도권 등 박빙 지역에 출마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종섭 대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당내 요구가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고 또 대통령실이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뭐 계속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는 비판이나 비난이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이번 선거의 구도 분석해 보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구도를 잡고 밀어붙이는 거죠? 예, 이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는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확산시킬까, 강화시킬까 이 부분에 집중할 건데요. 공식 선거운동을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정권 심판론을 위해 꺼내든 것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들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이채 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실수가 더해졌는데 대파 가격 논란입니다. 예. 이 논란에 이수정 후보와 최상복 경제부총리가 기름을 부으면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 타격을 할 예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일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 같은 논란은 공천 파동 못지않게 이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빨리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한 승패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원래 정권 심판론을 펴고 여당은 이제 정부 여당이니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각종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 공약이 좀 효과가 있어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장점은 정책 실행 가능성입니다. 집권하지 못한 야당의 공약은 실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약속 어음이라면 집권 여당의 공약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금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의 행보가 대파 사건으로 상당히 희석되긴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내놓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제법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이전 이후 빈자리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만들고 행정부의 상당수가 내려가 있는 세종시에 입법부를 이동시켜서 이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 이런 계획은 이미 국회의 부분 이전이 계획돼 있었긴 하지만 그동안 반대했던 여당이 내놨다는 점에서 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울과 충청 민심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 국회의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면서 반박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민주당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 이전 같이 합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밖에도 부가세를 내리겠다. 뭐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줄이겠다. 뭐 게다가 한번 거부권 했던 간호법안도 제출하겠다. 막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가세율을 낮추거나 부담금을 줄이면 당장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가세 인하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 출산 육아용품 또 라면 즉석밥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이러한 서민들과 밀접한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10%인데 5%로 절반 줄이겠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세 인하보다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또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대책이 또 내놨는데 뭐 대표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줄여서 영화 관람료나 이 부장가를 좀 낮추겠다는 거고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이나 출국 납부금을 낮춰서 이 전기 요금이라든가 해외여행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당장 이 유권자들의 부담은 일부 줄일 수 있겠는데 이 부가세 인하는 세수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렇죠. 부담금은 사실 다 쓸 곳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일반 회계나 세금으로 메우겠다고 한 대목을 보면 결국 세출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부족한 세금이나 늘어난 지출을 국가 부채를 내거나 또 증세로 메워야 되는데 어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또 조삼무사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기금 부담금을 줄여주게 되면 상당 부분이 대기업 전기료 인하 혜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요. 네. 이 여당이 간호법안을 제출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 여당이 간호법을 낸 것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이 의료 공백 장기화의 비상 현장에 또 투입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간호사, 조무사 등 직역단체 표심을 기대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여당은 간호법에 반대해왔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무력화시켰다가 다시 꺼내드는 게 좀 모순 아니냐 이 전형적인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4년 전에 투표율이 66.2%였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오히려 오를 거라고요? 예,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5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유권자 의식 조사인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적극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 비율이 76.5%, 4년 전 72.7%보다 3.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17대부터 이 추이를 쭉 보면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의 변화 그리고 실제 투표율 변화 얘는 상당한 이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투표율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통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이 실제 투표율보다 5에서 6% 정도 높게 나오는 만큼 7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지표는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한 재외 투표자들의 투표율인데 예년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진행하는 재외 투표 중에서 지난 30일 두 번째 날까지 14만 7,989명 중에서 17.0%인 25,10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예. 20대에는 8.8%, 21대에는 7.1% 투표율이었으니까 이것에 비하면 한 반 이상이 더 투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투표율 상승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좋은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영양제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죠. 정희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요새 그 눈 때문에 뭐 스마트폰 보고 모니터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눈 영양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모니터 사용 많이 하게 되면 눈 깜빡임이 줄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외에도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계속 보게 되면 또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듭니다. 이 두꺼워진 수정체 때문에 또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고 또 동공이 중간 상태로 커져 있으면 눈 안에서 순환하는 액체가 있는데 이 방수라는 액체가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녹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눈에 있는 혈관, 그러니까 망막의 혈관은 인체에서 바깥에서 안절경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혈관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이 망막에 있는 혈관은 굉장히 가느다란 말초혈관이라서 조금만 혈관이 안 좋아져도 망막의 출혈이나 또는 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죠. 흡연, 음주, 또 앉아서 생활하시고 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 건강에도 매우 해롭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요인들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에 의한 황반 변성 AMD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겁니까? 네, 눈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각막도 있고 결막도 있고 망막도 있는데 주로 영양제는 망막에 작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이제 아스타잔틴,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색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로는 이제 새우나 게 등 갑각류의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푸른색인데 이게 가열이 되게 되면은 좀 더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예. 굉장히 항산화력이 높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법으로 생산돼서 건강식품 소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산화 그 성능 자체가 이제 유익함을 의미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다음에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죠. 거의 저를 찾는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 안 드시는 분들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것도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일종이고, 비타민 A라는 또 안구 건강에,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망막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반에 많이 있기 때문에 황반 기능에 중요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눈 건강과 관련해서 또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 영양제 정말 먹으면 도움이 됩니까?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의 연구 역사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화 관련 눈질환 연구라는 AREDS라는 굉장히 유명한 국립안연구소의 연구가 있습니다. 예. 이 연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성분들, 그러니까 루테인, 지아잔틴 여기다가 항산화제죠.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3, 아연, 구리 좋다는 거는 다 모아서 이걸 이제 RH2 포뮬러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출시되어 있는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간 5년 동안 복용을 시켜서 과연 이제 노인성 황반 변성이 좋아지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등도의 황반 변성이 양쪽 눈에 있는 분들에서는 이 황반 변성이 진행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을 한 25% 정도 낮춰준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환자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황반 변성이 없는 정상인이거나 예. 또는 이제 초기의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성분은 이제 여러 가지 잡탕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네.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요. 이것도 미국에서 한 2,600명 정도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최소 5년에서 최대 18년까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복용하시도록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연구에서는 이제 황반 변성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상인인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꼭 드실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반 변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환자들은
의사와의 상담과 진단 이후에 일부 영양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될 수 있고 안과 선생님들께서도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인들은 먹어봐야 별 효과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네, 일단은 어떤 거를 특별히 더 먹어서 우리가 눈에 좋은 영양소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예. 전반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코너에 지금 출연하면서 항상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하시죠, 매일. 예. 네, 그런데요. 일단은 눈 건강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이제 비타민 A고 루테인, 지아잔틴도 다 결국에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동물성으로는 간, 우유, 달걀, 지방이 많은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식물성 비타민 A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데 녹황색 채소, 과일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대인에서 비타민 A가 결핍되는 경우는 사실은 또 흔치가 않고요. 동물성 지방에 들어있는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타민 A는 너무 많이 먹으면 첫 번째로 간독성이 있고 두 번째로 발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양제 형태로 과량 보충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A는 또 많이 먹어서 독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완전 채식을 또 고집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비타민 A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식물성을 조화롭게 결국에 중용을 따르는 식사를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식품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드자면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안구 망막의 색소체인 로놉신의 재합성을 촉진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눈 단백질의 노화를 억제해서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예. 또 한 연구는 이제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때 시력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네. 워낙에 항산화 물질 자체가 음식으로 먹는 게 약으로 먹는 것보다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의미에서는 블루베리를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눈 영양제보다는 블루베리. 네. 네. 눈 잘 관리 못해서 안 좋아지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좀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관찰 연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눈도 안 좋은 분들이 결국에 인지 기능도 나쁘더라 또는 눈 안 좋은 분들이 나중에 인지 기능도 나쁘더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혈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이 안 좋으면 만성 질환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치매 위험 인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혈관과 관련된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눈 건강은 뇌로 자극을 주는 여러 신호들이 뇌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경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시력이 정상인 어르신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전향적인 연구, 그러니까 예.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치매 발생을 보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했던 연구를 보면 시각장애가 심하거나 시력을 잃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전체 참가자보다 한 치매 걸릴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한 2배 정도 높다라고 하고요. 연구진은 시력장애가 아무래도 사회활동 제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고립 때문에 또 치매 위험이 가중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도 했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연구도 있는데요.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이 2020년에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시력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성 치매 발생 위험이 한 1.4배 정도 증가된다라고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맞는 얘기네요.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면 각종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그런 거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금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 건강 관리 정말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영양제는 너무 과신하지 말자. 이 말씀으로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